그래서리 TV 문학산책 소리로 듣는 이야기 세상 연속 낭독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계속하여 한강 작가님의 연작 소설 채식주의자 3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꿈을 꾸기 전날 아침, 난 얼어붙은 고기를 썰고 있었지. 당신이 화를 내며 재촉했어. 제기랄, 그렇게 꿈을 대고 있을 거야? 알지. 당신이 서두르면 나는 정신을 못 차리지.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허둥대고. 그래서 오히려 일들이 뒤엉키지. 빨리, 더 빨리. 칼을 쥔 손이 바빠서 목덜미가 뜨거워졌어. 갑자기 도마가 앞으로 밀렸어. 손가락을 벤 것, 식칼에 이가 나간 건 그 찰나야. 검지 손가락을 들어 올리자 붉은 핏방울 하나가 빠르게 피어나고 있었어. 둥글게, 더 둥글게. 손가락을 입속에 넣자 마음이 편안해졌어. 선홍빛의 색깔과 함께 이상하게도 그 들크음한 맛이 나를 진정시키는 것 같았어. 두 번째로 집은 불고기를 우물거리다가 당신은 입에 든 걸 뱉어냈지. 반짝이는 걸 골라들고 고함을 질렀지. 뭐야 이건, 칼조각 아냐? 일그러진 얼굴로 날뛰는 당신을 나는 우두커니 바라보았어. 그냥 삼켰으면 어쩔 뻔했어. 죽을 뻔했잖아. 왜 나는 그때 놀라지 않았을까? 오히려 더 침착해졌어. 마치 서늘한 손이 내 이마를 짚어주는 것 같았어. 문득 썰물처럼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미끄러지듯 밀려나갔어. 식탁이, 당신이, 부엌의 모든 가구들이. 나와 내가 앉은 의자만 무한한 공간 속에 남은 것 같았어. 다음날 새벽이었어. 헛간 속의 피웅덩이, 거기에 비친 얼굴을 처음 본 건. 입술이 그게 뭐야? 화장을 안 한 거야? 나는 구두를 벗었다. 검은 트렌치 코트 차림으로 우두망찰 서 있는 아내의 팔을 끌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그러고 나설 참이야 지금? 나와 아내의 모습이 화장대 거울 속에 비쳤다. 다시 화장해. 아내는 조용히 내 손을 뿌리쳤다. 콤팩트를 열고 퍼프를 얼굴에 두드렸다. 뿌옇게 분이 떠 그녀의 얼굴은 먼지를 뒤집어 쓴 헝겊인형 같아졌다. 늘 바르던 짙은 산호색 루즈를 잿빛 입술에 바르자 아쉬운 대로 아내의 얼굴은 환자 같은 창백함을 벗었다. 나도 안도했다. 늦었어, 서둘러. 나는 앞장서서 현관문을 열었다. 한 손으로는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누른 채 아내가 문구적 남색 운동화에 발을 끼우는 모습을 초조히 지켜보았다. 트렌치 코트에 운동화라니. 어울리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녀에게는 구두가 없었다. 모든 종류의 가죽 제품을 버렸기 때문이다. 시동을 걸어놓은 차에 먼저 올라타자마자 교통방송을 틀었다. 사장이 예약해놓은 시내 한정식집 주변의 교통 상황을 체크하기 위해 귀를 기울이며 안전벨트를 매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내렸다. 아내는 잠깐 사이 코트에 묻혀온 찬 기운을 펄럭이며 옆자리에 앉고는 부스럭부스럭 안전벨트를 맸다.
오늘 잘해야 돼. 사장이 부부 동반 모임에 과장급을 부른 건 내가 처음이야. 그만큼 날 잘 보고 있다는 거야. 쇳길을 이용해 최대한 서두른 덕분에 빠듯하게 약속 장소에 도착할 수 있었다. 한눈에도 고급스러워 보이는 널따란 주차장이 딸린 2층 집이었다. 늦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었다. 얇은 봄코트 차림으로 주차장 한켠에 서서 저녁바람을 맞고 있는 아내는 추워 보였다. 이곳까지 오는 동안 줄곧 아내는 말이 없었지만 워낙 그런 사람이었으므로 나는 개의하지 않았다. 말이 없으면 좋다. 어른들은 원래 저런 여자를 좋아한다고. 나는 조금 불편했던 마음을 손쉽게 떨쳐버렸다. 사장 내외와 상무 전무 내외가 미리 와 있었다. 부장 내외는 바로 우리를 뒤따라 들어왔다. 몽례와 웃음으로 인사를 나눈 뒤 아내와 나는 코트를 벗어 옷걸이에 걸었다. 눈썹을 가늘게 뽑고 커다란 비취 목걸이를 한 사장 부인이 안내하는 대로 아내와 나는 만찬용 긴 식탁 앞에 섰다. 모두 자주 와본 장소인 듯 편안해 보였다. 용마루처럼 장식한 천장을 눈여겨보며 돌로 만든 어항에 떠다니는 금붕어들을 곁눈질하며 나는 자리에 앉았다. 뜻없이 아내를 돌아본 순간 그녀의 가슴이 한눈에 들어왔다. 아내는 약간 달라붙는 검은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는데 2개의 젖꼭지가 분명하게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다. 의심할 바 없이 그녀는 브래지어를 하지 않았다. 사람들의 눈을 살피려고 고개를 돌렸을 때 나는 전무 부인과 시선이 마주쳤다. 태연을 가장한 그녀의 눈이 호기심과 아연함, 약간의 주저가 어린 경멸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나는 알아보았다. 나는 뺨이 상기되는 것을 느꼈다. 여자들끼리의 사교적인 대화에 참가하지 않은 채 멍하게 앉아있는 아내를, 그녀를 흘끔거리는 시선들을 의식하며 나는 마음을 가다듬었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것만이 그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같았다. 찾아오는데 어려움은 없었어요? 사장 부인이 나에게 물었다. 예전에 지나본 적이 있습니다. 앞마당이 좋아서 한번 들어와 보고 싶은 집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정문이 참 잘 돼 있죠? 낮에 오면 더 좋아요. 저 창문으로 화단이 보이거든요. 그러나 음식들이 서빙되기 시작하자 내가 간신히 유지하고 있던 팽팽한 노력의 끈은 끊어졌다. 처음 우리 앞에 놓인 것은 탕평채였다. 가늘게 채 썬 묵청포와 표고버섯, 쇠고기를 버무린 정갈한 음식이었다. 그때까지 한마디의 말도 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던 아내는 웨이터가 자신의 접시에 탕평채를 덜어 놓으려고 국자를 드는 찰나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안 먹을게요. 아주 작은 목소리였지만 좌중의 움직임이 멈췄다. 의아해하는 시선들을 한몸에 받은 그녀는 이번엔 좀 더 큰 소리로 말했다. 저는 고기를 안 먹어요. 그러니까 채식주의자시군요. 사장이 호탕한 어조로 물었다. 외국에는 엄격한 채식주의자들이 들어있죠. 우리나라에선 이제 좀 형성되어 가는 것 같아요. 특히 요즘엔 언론에서 하도 육식을 공격해대니 오래 살려면 고기를 끊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도 무리가 아니죠.
아무리 그래도 고기를 아주 안 먹고 살 수 있나요? 사장 부인이 미소 띤 얼굴로 말했다. 아내의 접시가 하얗게 빈 채 남아있는 동안 웨이터는 나머지 9사람의 접시를 모두 채운 뒤 사라졌다. 화제는 자연스럽게 채식주의로 흘러갔다. 얼마 전에 50만 년 전 인간의 미라가 발견됐죠. 거기에도 수렵의 흔적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육식은 본능이에요. 채식이란 본능을 거스르는 거죠.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요샌 사상체질 때문에 채식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던데 저도 체질을 알아보려고 몇 군데 가봤더니 가는 데마다 다른 얘기를 하더군요. 그때마다 식단을 바꾸어 짜봤지만 항상 마음이 불편하고 그저 골고루 먹는 게 최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골고루 못 먹는 것 없이 먹는 사람이 건강한 거 아니겠어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원만하다는 증거죠. 아까부터 아내의 젖가슴을 흘끔거리고 있던 전무부인이 말했다. 마침내 그녀의 화살은 아내에게 직접 날아왔다. 채식을 하는 이유가 어떤 건가요? 건강 때문에? 아니면 종교적인 거예요? 아니요. 아내는 이 자리가 얼마나 어려운 자리인지 전혀 의식하지 않은 듯 태연하고 조용하게 입을 떼었다. 불현듯 소름이 끼쳤다. 아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직감했기 때문이었다. 꿈을 꿨어요. 나는 재빨리 아내의 말을 덮었다. 집사람은 오랫동안 위장병을 앓았어요. 그래서 숙면을 취하지 못했죠. 한의사의 충고대로 육식을 끊은 뒤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다행이네요. 저는 아직 진짜 채식주의자와 함께 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고기를 먹는 모습을 징그럽게 생각할지도 모를 사람과 밥을 먹는다면 얼마나 끔찍할까. 정신적인 이유로 채식을 한다는 건 어찌됐든 육식을 혐오한다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꿈틀거리는 세발낙지를 맛있게 젓가락에 말아먹고 있는데 앞에 앉은 여자가 짐승 보듯 노려보고 있는 것과 비슷한 기분이겠죠? 좌중이 웃음을 터뜨렸다. 따라 웃으며 나는 의식하고 있었다. 아내가 함께 웃지 않는다는 것을. 허공을 오가는 어떤 대화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은 채 사람들의 입술에 번들거리는 탕평채의 참기름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그것이 모두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다음 음식은 깐풍기였고 그 다음 음식은 참치회였다. 모두가 먹는 동안 아내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작은 도토리알 같은 요두를 블라우스 속에 뚜렷이 내민 채 거기 모인 사람들의 입술과 그 움직임을 샅샅이 빨아들일 듯 지켜보았다. 10여 가지의 화려한 코스가 끝날 때까지 아내가 먹은 것은 샐러드와 김치, 호박죽뿐이었다. 독특한 맛의 작은 찹쌀 새알죽도 육수에 담겨 있었기 때문에 먹지 않았다. 점점 사람들은 아내가 그 모임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대화를 이어갔다. 나만은 가엾게 여긴 듯 가끔 무엇인가를 물어오는 이들이 있었으나 내심 나조차 한 묶음으로 경원시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후식으로 과일이 나왔을 때 아내는 사과와 오렌지를 한 조각씩 먹었다. 배고프지 않으세요? 거의 드시지 않았잖아요. 사장 부인이
화사한 사교적 톤으로 아내를 염려했다. 아내는 웃지도 얼굴을 붉히지도 머뭇거리지도 않은 채 대답 없이 그 여자의 우아한 얼굴을 마주 보았다. 그 응시가 좌종의 기분을 끔찍하게 만들고 있었다. 아내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고 있을까? 저 중년의 여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 걸까? 순간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는 그녀의 머릿속이 그 내부가 까마득히 깊은 함정처럼 느껴졌다. 무엇인가 조치를 취해야 했다. 그날 밤 모든 것이 낭패로 돌아간 것을 느끼며 집까지 운전해 돌아오는 동안 나는 생각했다. 그녀는 태연해 보였다.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았다. 졸리거나 피곤한 듯 비스듬히 차창에 얼굴을 기대고 있을 뿐이었다. 평소 내 성격이었다면 화를 냈을 것이다. 회사에서 남편 쫓겨나는 꼴 보고 싶어? 그게 대체 뭐 하는 짓이야? 그러나 나는 모든 것이 의미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어떤 분노와 설득도 그녀를 움직일 수 없었다. 내 손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다. 아내가 씻고 잠옷을 걸친 뒤 안방 대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자 나는 거실을 서성거리다가 전화기를 들었다. 먼 소도시에서 장모가 전화를 받았다. 아직 잠들기에는 이른 시간이었는데 장모의 목소리는 혼곤했다. 다들 편안한가? 요즘 통 연락이 없던데. 죄송합니다. 제가 워낙 바쁘게 지내느라고요. 장인어른은 건강하십니까? 우리 아들 똑같지. 정서방 하는 일은 잘 되고? 나는 망설이다가 말했다. 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집사람이. 영혜가 왜? 무슨 일이라도 있나? 장모의 음성에 걱정이 어렸다. 평소에 장모가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던 둘째 딸이지만 자식은 자식인 모양이었다. 고기를 안 먹는답니다. 뭐라고? 고기를 전혀 안 먹고 풀만 먹고 삽니다. 여러 달 됐어요. 그게 무슨 얘긴가? 다이어트인가 뭔가를 하는 건 아닐 테고. 글쎄 아무리 제가 말려도 듣질 않습니다. 덕분에 저도 집에서 고기 맛을 본 지 오래됐습니다. 장모의 말문이 막혔다. 막힌 틈을 타 나는 쐐기를 박았다. 집사람 몸이 얼마나 허약해졌는지 모릅니다. 안 되겠구만. 옆에 영예 있으면 바꿔주게. 지금은 자러 갔습니다. 내일 아침에 전화하라고 하겠습니다. 아니야, 두게. 내일 아침 내가 전화함세. 그 애가 왜 안 하던 짓을. 자네한테 면목이 없네. 전화를 끊은 뒤 나는 수첩을 뒤져 처형의 전화번호를 눌렀다. 4살배기 처족한 녀석이 여보세요 고함치며 받았다. 엄마 좀 바꿔라. 아내와 닮았지만 아내보다 눈이 커서 예쁜, 무엇보다 아내보다 여자다운 데가 있는 처형이 곧 수화기를 넘겨받았다. 여보세요? 콧소리를 섞어내는 처형과의 통화는 언제나 나에게 약간의 성적인 긴장감을 주었다. 나는 좀 전과 같은 방법으로 아내의 채식을 알려 좀 전과 같은 경악과 사죄, 다짐을 받아낸 뒤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마지막으로
막내 처남의 전화번호를 누를까 하다가 지나친 것 같아 그만두었다. 다시 꿈을 꿨어. 누군가가 사람을 죽여서 다른 누군가가 그걸 감쪽같이 숨겨줬는데 깨는 순간 잊었어. 죽인 사람이 난지 아니면 살해된 쪽인지, 죽인 사람이 나라면 내 손에 죽은 사람이 누군지, 혹 당신일까? 아주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아니면 당신이 날 죽였던가? 그럼 그걸 감춰준 사람은 누굴까? 그건 분명히 나나 당신이 아닌데. 삽이었어. 그것만은 확실해. 커다란 흙삽으로 머리를 쳐서 죽였어. 둔중한 울림, 금속과 머리가 부딪히던 순간의 탄성. 어둠 속에서 꼬꾸라지던 그림자가 생생해. 이번 꿈이 처음이 아니야. 무수히 꿨던 꿈이야. 술에 취하면 예전에 취했을 때 기억이 나는 것처럼 꿈속에서 지난 꿈 생각이 나. 수없이 누군가가 누군가를 죽였어. 가물가물한, 잡히지 않는, 하지만 소름 끼치게 확고한 느낌으로 기억돼. 이해할 수 없겠지. 예전부터 난 누군가가 도마에 칼질하는 걸 보면 무서웠어. 그게 언니라 해도, 아니 엄마라 해도 왠지는 설명 못해. 그냥 못 견디게 싫은 느낌이라고 밖엔.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다정하게 굴곤 했지. 그렇다고 어제 꿈에 죽거나 죽인 사람이 엄마나 언니였다는 건 아니야. 다만 그 비슷한 느낌, 오싹하고 더럽고 끔찍하고 잔인한 느낌만이 남아있어. 내 손으로 사람을 죽인 느낌? 아니면 누군가 나를 살해한 느낌? 겪어보지 않았다면 결코 느끼지 못할 단호하고 환멸스러운 덜 식은 피처럼 미지근한. 무엇 때문일까?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져. 내가 뭔가의 뒤편으로 들어와 있는 것 같아. 손잡이가 없는 문 뒤에 갇힌 것 같아.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여기 있었던 걸 이제야 갑자기 알게 된 걸까? 어두워. 모든 것이 캄캄하게 뭉개어져 있어.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장모와 처형의 설득은 아내의 식습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주말이면 장모는 나에게 전화해 물었다. 영혜가 아직도 고기를 안 먹나? 생전 전화하는 법 없던 장인까지 아내에게 호통을 쳤다. 흥분한 고함 소리가 수화기 밖으로 새어나와 나에게 들렸다. 뭐 하는 짓이냐? 너는 그렇다 치고 한창 나이에 정서방은 어쩌란 말이냐? 아내는 예라고도 아니요라고도 하지 않은 채 묵묵히 수화기를 귀에 대고 있었다. 왜 대답이 없어? 듣고 있는 거냐? 부엌에 국냄비가 끓었으므로 아내는 말없이 수화기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다. 가서 돌아오지 않았다. 상대 없이 애처롭게 고함치고 있는 장인을 위해 나는 수화기를 집어들었다.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아니야, 내가 면목이 없네. 가부장적인 장인은 지난 5년간 들어본 적 없는 사과조의 말로 나를 놀라게 했다. 배려의 말 따위는 그에게 어울리지 않았다. 월남전에 참전해 무공 훈장까지 받은 것을 가장 큰 자랑으로 여기는 그는 목소리가 무척 크고 그 목소리만큼 대가 센 사람이었다. 내가 월남에서 베트공 7을 하고 시작되는 레퍼토리를
사위인 나도 두어 번 들은 적이 있었다. 아내는 그 아버지에게 18살까지 종아리를 맞으며 자랐다고 했다. 그렇잖아도 4달에 올라갈 테니 그때 앉혀놓고 얘기를 해보겠네. 6월은 장모의 생일이 있는 달이다. 처가가 멀어 서울의 처갓집 형제들은 선물을 붙이고 전화를 드리는 것으로 장모의 생일을 넘기곤 했다. 그런데 마침 5월 초에 처형네가 평수를 넓혀 이사를 했으니 집 구경도 할 겸 장인 내외가 올라온다는 것이었다. 다가오는 6월 둘째 일요일의 모임은 몇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처가의 큰 행사가 되는 셈이었다. 누구도 공공연히 말하진 않았으나 아내에 대한 가족들의 질책이 그날로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였다. 정작 아내는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태연하게 하루하루를 보냈다. 아내가 나와의 잠자리를 의도적으로 계속 피한다는 것을 제외하면 우리는 아직 겉보기에 정상적인 부부였다. 그녀는 숫제 청바지 차림으로 잤다. 하루가 다르게 그녀가 여위어 가고 있다는 것. 새벽에 내가 알람 시계를 더듬어 끄고 몸을 일으켜 보면 어둠 속에 눈을 지켰던 그녀가 꼿꼿한 자세로 누워 있다는 것이 예전과 다를 뿐이었다. 회사에서 조선한 외식 후 사람들은 한동안 나를 미심쩍게 대했으나 내가 성사시킨 프로젝트가 괄목할 만한 수입을 걷어내자 모든 것이 묻혀지는 듯했다. 이대로 좀 이상한 여자와 산다 해도 나쁠 것 없겠다고 나는 가끔 생각했다. 그냥 남인 듯이, 아니 밥을 차려주고 집을 청소해주는 누이 혹은 파출부 같은 존재로서라도. 그러나 한창 나이에 무덤덤했다곤 하나 결혼 생활을 유지해온 남자에게 장기간의 금욕은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다. 회식이 있어 늦게 들어온 밤이면 나는 술기운에 기대어 아내를 덮쳐보기도 했다. 저항하는 팔을 누르고 바지를 벗길 때는 뜻밖의 흥분을 느꼈다. 격렬하게 몸부림치는 아내에게 낮은 욕설을 뱉어가며 3번에 한 번은 삽입에 성공했다. 그럴 때 아내는 마치 자신이 끌려온 종군 위안부라도 되는 듯 멍한 얼굴로 어둠 속에 누워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내 행위가 끝나고 즉시 그녀는 옆으로 돌아 누워 이불 속에 얼굴을 숨겼다. 내가 샤워하러 나가 있는 동안 뒤처리를 하는 모양으로 잠자리에 돌아와 보면 그녀는 아무 일 없었던 듯 바로 누워 눈을 감고 있었다. 그때마다 나를 사로잡는 것은 기이하고도 불길한 예감이었다. 예감이라는 것을 갖고 살아본 적 없는 둔감한 성격의 나였지만 그 안방의 어둠과 정적은 오싹했다. 다음 날 아침 식탁 앞에 앉은 아내의 단단히 담은 입술, 어떤 말도 귀담아 듣지 않는 옆 얼굴을 나는 염호감을 감추지 못한 채 건너다 보았다. 마치 산전수전 다 겪은 듯한 풍파에 깎인 것 같은 그 표정이 나는 꺼림칙하고 싫었다.